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 민원연 등 시민 단체의 언론 보도 감시 활동을 좀 돌아보고, 특히 대선 보도 중심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어떻게 모니터링 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저희가 개선 또 변화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보는 아마 저희 첫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일부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2부에서는 저희 민원연 등 시민단체의 언론보도 감시, 선거보도 감시, 이거를 가장 많이 접하시고 실제 기사로 쓰시고 또 직접적으로 활동과 연관이 있는 언론 내부의 그 민실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또 기자님들 그 의견도 저희가 경청하는 자리로서 2부 간담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원래 1부와 2부 사이에 저희가 10분짜리 순서가 있었는데요. 시간상 못해서 제가 구두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간담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10분짜리 행사는 저희 이번 그 제8대 지방선거 보도 감시 활동을, 저희가 대선 감시 활동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곧 지금 지방선거 시작이 되고 있어서 지방선거 보도를 감시하겠다라는 민원연 감시단 발족을 좀 선언하는 순서를 마련을 했는데 좀 생략을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와 서면 자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2022 지방선거 보도 민원연 감시단은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7개 지역 민원연으로 구성이 됩니다. 7개 지역 민원연은 경기, 그다음에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대전, 충남, 네, 이렇게 7개 지역 민원연이 참여를 하고요. 저희가 이 출범 발족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 부산 민원연에서는 벌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가장 꽃이 먼저 피는 부산부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선 보고서가 나왔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공식 활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인 5월 12일부터 잡고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활동에 들어간 지역 민원연에서는 모니터 보고서 또 관련 콘텐츠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방선거 보도 민원연 감시단의 활동은 민원연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발표하는 보고서와 관련 콘텐츠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 지역에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선거 방송 콘텐츠를 수화로 직접 제작을 하는 그런 특별한 그 기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또 대학생들이 직접 모니터 보고서를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서 카드 뉴스로 만드는 활동 등 그 지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모니터링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그 자료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지금 새 정부 출범 등 그다음에 산적한 정치 현안에 밀려서 다른 어느 지방선거 때보다 좀 관심이 낮아서 걱정이긴 한데, 사실 지역 주민의 삶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여서 여기 계시는 현업 언론인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더 필요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들을 더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2부 간담회 시작을 하겠는데, 저는 사회를 맡은 민원연 신미 사무처장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간담회에 모신 분들, 네, 아주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분들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부터 할 텐데요. 기자협회보의 김고은 차장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미디어스의 윤수영 기자님 와주셨습니다. 네, PD저널의 장세인 기자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미디어 전문지 중에 김공 기자님하고 정철웅 기자님 어느 분이 더 먼저 시작하셨죠? 정철웅, 네, 고은 선배님이시군요. 네, 네.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는 가장 연차가 높으시죠? 네.
두 번째, 네, 뼈를 묻고 계신 조현우 기자님 다음으로, 네, 정철은 미디어오늘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KBS 최근까지는 질문하는 기자들이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프로그램 이름이 시사 멘터리 추적, 예, 추적인데 지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아마 이번에 질문하는 기자들도 거기 빨리 도망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계속 미디어 비평 그 프로그램 활동하시게 된 김효신 KBS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미디어 전문 기자 외에 신문에서 한 분, 방송에서 한 분, 언론사 내부의 그 노조에서 그 민실위원회 또는 뭐 공정방송보도위원회 이렇게 내부에서 그 내부의 또 보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를 또 전담해서 하는 그 노조 전담하시는 조직에서 두 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신문 분야는 섭외 다들 바쁘시거나 일정이 안 되시거나 여의치 않아서 모시지를 못했고요. 방송에서는 MBC 언론노조 MBC 본부의 그 민실위 활동이 아주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민실위 간사를 최근까지 맡으셨고 현재 노조 홍보국장 전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MBC 강현섭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청중석에 앉아 계신 그 MBC 본부의 그 보도 민실위 신임 간사로 선임되신 전동혁, 네, 전동혁 기자님은 또 예, 청중석에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일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시고 또 사회를 맡아주신 최영묵 교수님도 2부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금 청중석에서 예,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 민원연의 모니터를 담당하는 활동가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선희 미디어 팀장님, 네, 그리고 서혜경 활동가님, 박채림 활동가님 이렇게 계신데 세 분 일어셔서 목례로 인사해 네, 저희 민원연의 예, 모니터를 전담하고 있는 활동가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섭외를 하면서 와주십시오 이랬더니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숙제가 뭐냐 막 이렇게 물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특정해 달라 막 이러셨는데 제가 세 가지 다 특정할 자료도 없고 네, 별도의 주제도 없다.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드려놓고는 어제 제가 또 예시는 몇 개를 또 드렸는데요. 저희 민원연이 1992년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으니까 앞서 일부에서도 계속 강조가 됐지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연은 지금까지 30번이 넘는 주요 선거 보도를 주요 선거는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활동과 역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미디어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 민원연이 언론 보도를 포함한 미디어 감시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도 여러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미디어 감시 활동이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좋을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아마 민원연의 활동을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어서 보다 아주 약이 내일 쓴소리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 1순위로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비판할 것만 있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판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네, 다른 곳을 보시고 계신 정철은 기자님인데요. 네, 네, 저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오늘 아주 생산적인 비판 또 가감 없는 의견 주실 거라 기대되는데요. 네. 정철은 기자님부터 몇 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번 시간은 6시까지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첫 1회 발언은 10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안에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훈입니다. 제가 2017년 5월 18일에도 이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그 선거보도 총평을 하는
이 평가 토론회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5년 전 일이라 그때도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제 2017년이죠. 방송 보도에서 정당별 유불리 보도량을 점수로 매긴 결과를 그때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유리한 보도는 1점, 그러니까 플러스 1점, 불리한 보도는 마이너스 1점이었는데 그 당시 분석 결과를 보면 JTBC의 경우 민주당 마이너스 21점,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5점, 국민의당 마이너스 14점. 그러니까 가장 고르게 비판 보도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반면에 이 당시 이제 MBC가 김장겸 체제였는데 민주당 마이너스 45점,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점, 국민의당 마이너스 8점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TV조선의 경우는 민주당 마이너스 77점이었고 TV조선의 경우 자유한국당 보도 점수 마이너스 4점이어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극단적 편향성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5년 전에 기사를 썼는데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또 이제 대선 보도 평가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또 이제 프레스센터에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의 정당별 유불리 보도량을 점수로 매긴 지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 전에 이런 지표가 좀 참신했고 기사로 쓸만하고 또 독자들에게도 즉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보도의 편향성 뭐 이런 지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어지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단발적으로 이런 지표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19대 대선 최악의 선거 보도로 이제 SBS에 문재인 해수부 세월호 인양 거래서를 꼽기도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뭔가 최악의 선거 보도를 뭐 꼽는 뭐 그런 건 또 없었던 것 같아서 뭔가 좀 5년마다 이제 이벤트성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딱 세 가지만 말하고 끊을 텐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원욱 과방위원장의 코멘트와 관련해서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원욱 위원장이 이 정도 편향이면 편향을 떠난 노골적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편향이라는 게 이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소속인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했던 이 종편 모니터 보고서였는데요.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종편 4사 시사대담 프로그램 4편에서 각 후보별 배우자 의혹을 다룬 방송사 간 집계 결과였습니다. 모니터 제목은 김혜경 의혹 172분 vs 김건희 의혹 17분 종편 10배 차이란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이 당시 내용을 보면 TV조선이 김혜경 71분, 김혜경 11분, 채널A가 김혜경 52분, 김건희 3분, MBN이 김혜경 40분, 김건희 0분 이렇게 그 보도량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가 굉장한 좀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과방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국민의힘 소속의 과방위원들이 또 반발하면서 뭐 MBC가 더 편향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막 정치적으로 이제 비화됐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 모니터 보고서에서 이제 집계를 한 이 시점을 보면 2월 9일이 이제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경기도 공무원 및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 사과한 날이었습니다. 2월 9일이. 그래서 이후에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져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이 김혜경 씨의 의혹을 다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뉴스 분석 시스템 비카엔즈를 보면 9일부터 15일 사이에 김혜경, 이재명이 들어간 기사가 973건이었고요. 주요 키워드는 과잉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동문서답식 사과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김건희, 윤석열이 들어간 기사는 740건이었고요. 이 무렵에 이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소속
그 언론노조 포털 뉴스 모니터링 팀이 1월 17일부터 2월 13일까지 28일간 네이버 랭킹 뉴스에서 언론사별 많이 본 상위 5개 기사 중 대선 관련 기사 1934건을 수집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분포에서 김건희 씨가 10.4%, 김혜경 씨가 6.1%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향성에 비춰보면 이 민원연이 모니터링 조사를 했던 해당 기간 중에 김혜경 씨와 관련된 기사량이 전에 비해서 특별히 많았고 종편 또한 이에 비례해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대목을 감안하더라도 이 172분과 17분의 차이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겠으나 이 당시 모니터링을 두고 이제 뒷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목을 간과한 채 너무 양적으로만 묘사를 하면서 편파적이다라는 주장을 좀 과도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민원연의 모니터 보고서가 정치적이다,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3분 남았네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반적인 이제 모니터 관련된 부분인데 이 종이 신문과 관련된 모니터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 지면에 보도된 이 보도량과 관련한 이 양적인 평가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종이신문 구독률이 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6%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더 이상 종이신문으로 이제 종이신문 지면의 어떤 배치 같은 거를 보는 사람 보면서 어떤 그 이슈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포털 네이버에서 뉴스를 소비하죠.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쓸만한 거는 이제 포털 뉴스 모니터링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포털과 관련된 모니터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의 경우는 일단 굉장히 필요했던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경우도 좀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거나 뭐랄까 좀 조금 학구적인 아카데믹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주요 유튜브 채널을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도했는데 그 시도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 막상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유튜브와 관련된 영향력도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뒤의 대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이후의 총선의 경우에는 이번 경험을 이제 발판을 삼아서 좀 더 이제 그 뭐랄까요 각을 잡고 좀 어떤 세분화해서 유튜브와 관련된 모니터도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72분, 17분 사례가 또 나왔군요. 네. 두 번째로는 김고은 기자협회부 기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기자협회부는 또 미디어오늘과 달리 언론 내부에 또 각 그 기자협회 소속 지회나 지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좀 많이 전달 받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김고은 기자님의 의견을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처장님께 전화 주셨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말 그대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따로 이렇게 발표문을 정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메모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야기 중에 또 다시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민원연이 모니터를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모니터를 언론 보도를 그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단체가 사실상 거의 민원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단체가 그래서 민원연의 모니터 활동들 내용들이 다 이게 기록으로 남고 그래서
과거의 언론 보도가 어땠나라고 좀 살펴볼 때도 민원연의 그 자료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자들이 이제 보도 비평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모니터 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모니터 어쨌든 좀 비판적인 말씀도 해달라고 해주신 만큼, 근데 사실 이게 모니터라는 활동 자체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모니터 보고서를 모니터하는 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정교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떠올랐던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데. 일단은 이번 그 대선 보도 모니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 모니터를 포함을 시키셨고 이게 그 발제문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했던 그 대선 보도 모니터와는 차원이 달라지셨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신문도 많아졌고 이제 뭐 시사 토크쇼, 시사 프로, 통신사, 포털, 유튜브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활동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모니터 어떤 보고서 결과물들을 보면은 그 2012년, 2017년, 2022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언론의 그 선거 보도가 거의 그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모니터 보고서도 좀 약간 유사한 패턴을 따르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그 보통 비판을 좀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유익한 선거 보도 추천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한겨레, 경향, 뉴닉, KBS 이제 이런 언론들이 주로 추천이 됐더라고요.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다. 이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편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용자 입장에서 유익한 선거 보도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의 선거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이제 좀 배제가 되는 게 아닌가, 스크리닝이 아예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검증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비판들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히 현장 기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 기사를 독자들 안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데 이 정책 검증 보도도 대체로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언론이 그 정책 검증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실현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던데 저는 그게 검증 보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어쨌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보완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 없음, 뭐 예산 확보 어려움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게 과연 검증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검증의 틀로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 건가? 그래서 약간 언론의 정책 검증 보도도 약간 좀 기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좀 호평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책 검증 보도도 한다면 저는 좀 양적 평가보다는 좀 내용에 대한 평가, 근데 굉장히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주제 그리고 방법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4월 20일에 이제 두 가지 모니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조민 가세현 논란 그리고 바이든 침해설.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모니터가 필요한 이슈인가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민 씨 병원에 찾아가서 가세현 한 거를 언론이 논란으로만 다뤘다. 이것이 모니터 보고서를 낼 만한 사안인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이든 침해설도
저는 이거 민원연 보고서를 보고서 사실 알았어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뭘 모니터할지를 선택하는 그 주제를 선택하는 것부터 어쨌든 민원연의 어떤 경향성, 정체성이 좀 반영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4월 8일에 이제 건비어청가라고 그 모니터 보고서 내신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김건희 미화 보도라고 몇 프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미화 보도가 뭔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후드티를 입고 그 걔랑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을 언론이 보도했다고 이 김건희 미화 보도가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도들이 사실 굉장히 언론을 하찮게 여기게 하는 그런 질 낮은 보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김건희 미화 보도인가? 제가 사실 그 5년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민원연이 그때 냈던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때 이제 민원연이 냈던 그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좋다. 새 영부인의 어떤 새로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뭐 상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옷 얘기만 하지 말고 뭔가 새 대통령의 정책 비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문 대통령의 어떤 소박한 것들을 칭찬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예비 영부인에 대한 보도의 평가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철호 기자도 얘기했지만 지면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종합 뉴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하시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좀 접하는 기사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사실 지면에 담기지 않았고 또 포털에서 많이 읽히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자들이 취재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사로 좀 나름 좋은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조중동 계열 언론사들이 나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모니터 활동들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사에 사실 전혀 데미지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니터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진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건 민원연만이 아니라고 민원연이 다 떠맡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언론운동 진영, 그 전체 언론계가 조금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공 기자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민원연 보고서 사례도 살펴보시면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이제 뭐 관련해서 혹시 뭐 우리 청중성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활동가들이나 또 우리 지역 민원연, 또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중에 또 질문이나 이게 있으면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저희 미디어스 윤세영 기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예, 10분 딱 맞추겠습니다. 네. 우선 가독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연 보고서 자체가 보도량 혹은 정책 검증 수 이런 전수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철훈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독자들도 기사도 안 읽는 시대에 민원연 보고서를 독자들이 꼼꼼히 읽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기사를 써야지 관련 정보가 2차, 3차 배포가 될 건데 그 정도에 과연 유인을 줬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도량이나 정책 검증 수 검증하는 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전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정치인들의 발언이 결국 그게 그날 오전에 온라인 뉴스에 재생산되기 때문에 아침 라디오가 그날 하루에 정치 의제를 설정하는데 꽤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력의 문제 때문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라디오가 진행자 개입 여부도 적고 진행자들이 즉석에서 허위 정보라거나 허위 보도가 뭔지를 검증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긴 어려운데 분명히 민원연이 아침 라디오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김도현 기자님께서 보도를 해주셨는데 김어준은 왜 모니터하지 않냐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새겨드려야 되는 주장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민원연이 뭐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거나 혹은 아침 라디오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도 다음에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철은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최근에 민원연 보고서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사를 쓴 입장에서 유튜브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게 좀 사실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신문 있고 방송 있고 포털 있고 유튜브인데 통일된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작성하는 사람의 재량에 온전히 맡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소한의 툴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전수조사라거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대선부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상세 데이터는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검증이 몇 건이고 단순 정책 언급이 몇 번이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보고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숫자만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깊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보도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어떤 보도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이런 걸 또 상세히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원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추가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포털 보고서에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이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기자협회보가 최근에 낸 포털 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어뷰징 기사라거나 선정적 기사를 비판하는 보고서였는데요. 그 보고서가 주목받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세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해서 이거를 인용 보도해야 되는 기자 입장에서는 추가 취재가 좀 용이하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민원연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참여 단체 부분입니다. 뭐 20몇 개가 단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거나 관련된 홍보를 하거나 온전히 민원연이나 지역 민원연의 몫인 것 같아요. 지금도 20몇 개 단체 중에 지금 이걸 주최하는 단체는 없잖아요. 다른 단체들은. 그리고 보면은 뭐 녹색연합, 뭐 세월론 포럼, 표현과 자유위원회라든가 투명성 관련되는 기구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구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모니터링이라거나 이 주제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단체들도 좀 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이 현재 메인인 것 같아요. 물론 포털이나 유튜브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근데 아까 정철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문의 영향력이 줄고 있고 유튜브 포털에서 기사가 많이 사람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대선은 관련은 아닌데요. 민원연 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긴 하지만 뭐 대구, 경북, 강원 이런 빠진 지역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나오는 보도들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이 왼쪽 지금 마이크가 바로 놓여져서 왼쪽 먼저 하고 또 오른쪽 계신 분들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세인 PD저널 기자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D저널의 장세인 기자입니다. 저는 연락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막내 기자라서 일단 정말 그냥 읽고 보고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유튜브 모니터링이 시작된 만큼 이제 처음에 발족됐을 때부터 어떻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가 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발족 당시에 이제 허위 정보 검증, 채널 영향력과 추천 영상 알고리즘 문제점 살펴본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니까 24개 채널 선정해서 채널별로 이제 업로드 동영상 수와 조회수의 관계성, 댓글, 제목, 해시태그 등 동영상 내용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보성과 사실성, 정책 관련 내용 전달 비중, 각 채널별로 많이 다룬 이슈,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제가 든 생각은 신유형 플랫폼이 이제 영향력이 확대가 돼서 모니터링 대상까지는 확대를 했는데 분석 방식은 기성 언론을 분석하는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정철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학구적이고 아카데믹하다는 느낌도 실제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정말 데이터적인 부분으로만 분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존 언론 심의 기준 토대로 예를 들면 언론 보도 출처 명시, 여론조사 결과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뭐 인용 보도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타고 들어가는 그 루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처음에 목적으로 말씀하셨던 추천 영상 알고리즘 문제점이나 채널 영향력을 더 실제 이용자와 가깝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허위 정보 확산에 관련해서도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어떤 영상이 떴을 때 그 영상을 시청한 후에 어떤 채널의 영상이 뜨고 이런 것들을 이게 품이 많이 들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실제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또 이용자들이 만약에 같은 이용자가 여러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떤 댓글을 어느 영상에 달았고 또 같은 무리의 어떤 이용자들이 같은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이런 신뢰적인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유튜브가 선거 보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방식을 더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선 보도 준칙에 이번에 2가지 추가됐었는데 여론조사 준칙 숙지 부분은 처음에 이제 발족하면서부터 여론조사 보도 관련해서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잘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부분은 이제 폭로성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대선 보도 준칙에 추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모니터 보고서에 나왔는지 보니까 폭로소 주장은 사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윤수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익명 제보를 통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 가지 이슈로 모니터를 진행한다고 할 때에는 신문, 방송, 종편, 지역 언론 이렇게 딱 나눠진 틀 안에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폭로소 주장이 많이 나오는 그런 플랫폼을 정해서 좀 유동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실제로 익명 제보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력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특정 이슈별로 좀 모니터링 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어떤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감시 활동이 언론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언론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 감시 활동의 효과가 조금 영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매체별로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면 그건 형식의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보고서를 그렇게 이슈별로 단발적으로 내고 아무도 다시 읽지 않는 경우가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차라리 매체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서 매체별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기간 설정도 아까 그 공정성에 문제가 됐었는데 기간 설정을 어느 정도로 해서
이 기간에는 어떤 이슈에 어떤 매체가 어떻게 편향적이었다라는 게 단발적으로 계속 나오면 좀 소모적이고 양적으로 몇 배가 더 누가 더 많았다 이런 것만 본다면 보시는 시민분들도 이게 진짜 감시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차라리 매체별로 선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보도가 이런 경향으로 계속 나왔다는 게 지속적으로 추적이 된다면 그리고 그걸 각자 매체별로 자기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감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시민 참여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제로 언론이 보도에 있어서 얼마나 사회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반영하는가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도 얼마나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차를 아까 그 지선 지역 그 민원령 관련해서도 대학생들이 카드뉴스 만든다는 등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면 오히려 편향성이나 공정성 시비에서도 조금 더 그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KBS 김효신 기자님부터 먼저 의견 들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KBS 김효신입니다.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은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 비평을 한 지는 1년여밖에 안 돼서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실제로 막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뵈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면상으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 보고 배우신 분들이 앉아 계셨고 사실 저는 배우는 입장으로 좀 왔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은 언론을 이렇게 감시하고 비평하시고 저도 1년을 했지만 사실은 현업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현업자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겹치지도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민원련은 제가 예전에 이제 민원련 상을 한번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처음 하면서 그 기자 역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방향성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4대강 그 삽질 보도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한 5년 차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삽질 뭐 시작됐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때 민원련 여기에서 되게 세게 맞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기레기다 거의 그런 내용으로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뭐 은빛 갈 때 출렁이 나왔다 KBS 개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사실 그 이후로도 기자 생활에 대한 고민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연차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자 생활 쭉 해나갔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기자들도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생활을 하다가 민원련에서 그 보고서를 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기레기였구나 처음 알았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도 정책 보도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 대선 주자들의 언론 정책 검증이라는 코너를 제가 질문한 기사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현업에 있을 땐 그런 걸 안 하다가 이제 미디어 비평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해보자 해서 해봤더니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제가 12월 말인가 그때쯤 정책 보도를 하겠다고 회사에다가 그 계획서를 냈더니 정치부에서부터 다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그 언론 정책에 관련 초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네가 무슨 보도를 할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련의 존재 의미가 이 기레기들을 골라내고 그 일침을 가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기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이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고 봐서 저는 제 현업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보도를 할 수 없게끔 후보자들이 정책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는 후보자 등록하기 전부터 쪼개기식으로 해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발표할 때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 특히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게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어서 초반에 경마식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련의 사실은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책보도 관련돼서 이제 민원련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와, 기자들은 맨날 경마식 보도를 하고 정책 보도는 왜 안 해?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질문하는 기자들을 하면서 되게 사랑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정책 보도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저는 유튜브 분석도 세게 했어요. 한 석 달 동안. 그래서 그거를 실으려고 포털에다가 그 기사를 올렸어요. 안 올라가요. 인터랙티브 기사도 안 올라가고, 외부 링크도 안 올라가고, 유튜브 영상 인베디드도 안 올라가고, 아무런 우리가 심도 깊은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배포하고 싶어도, 그 심지어 인터랙티브라고 클릭하면 이제 클릭 넘어가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포털에서 안 받아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모든 언론사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일부 언론사들이 그 클릭만 유도하면서 거기다 광고를 어뷰징을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포털 사이트 자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런 고민하는 기자들은 적겠지만 뭐 일부 기자들, 탐사보도, 뭐 이런 정책보도 하려는 기자들이 애써 인터랙티브 기사, 외부 링크 기사, 유튜브 기사를 100번 만들어도 포털에서는 못 봐요. 그 자사 홈페이지까지 유도를 하기까지는 또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종의 그 보도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민원련에서 좀 그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소통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광주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 그 모니터 보고서를 상당히 관심 깊게 봤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봤는데요. 저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지역 그 모니터 보고서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민원련 보고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완전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그렇게 신선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지역에서의 그런 감시 활동이 거의 없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는 평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시사기획창에서 이제 한번 보도를 했듯이, 호반건설이 이제 KBC라는 매체를 이제 소유를 하면서 사실은 그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시장을 압박해서 뭐 사옥을 고층으로 짓고 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역은 더 잘 아시다시피 유착 관계도 심하고 광고로 더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감시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가, 그 과거에도 조금씩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눈에 띄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신선하다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이제 궁금증으로 그 보고서를 보고 나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는 그래도 KBS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KBS의 그 정책 보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창피해서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이제 지역에 있는 후배 기자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련 보고서를 봤니? 그래서 KBS 빵건 나왔다, 정책 광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도 물어보고 뭐 민영 방송에 있는 기자 후배들, 정치 담당 기자들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민원련에서 보고서 나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보고서라서, 야, 이거 회의석상에서라도 이 민원련 보고서에서 KBS가 정책보도 빵건 나왔는데 우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안 했니?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것들을 태동해서 지역 언론이 바로 서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 거 잘 아는데, 이거를 지역의 어떤 접점을, 기자들과의 접점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보고서 내면 그래도 여기 서울 같은 건 좀 보지만 지역은 아예 몰라요. 제가 한 5명 전화해봤는데 나온지도 몰라요. 창피할 여력도 없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접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좀 바로 서는데 도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그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처럼 상호 비평의 영역 비슷하게 좀 참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그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거든요. 근데 아까 광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자주 올리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 언론사가 이 뭐 건설사 뭐 사주였어, 이런 반응도 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방송이나 언론의 영역에 끌어갈 수 있게 지역에서 좀 접점을 늘려주시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유닉 같은 그 새로운 시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그 김고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업 기자 입장에서는 정책 보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그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뭐 기사로 쭉 쓸 것인지 영상으로 할 것인지 카드 뉴스를 할 것인지 대한 고민이 많은데 뭐 이건 유닛 같은 사례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는 좀 약간 목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 라디오 이런 거는 많이 좋은 시도가 나왔는데 완전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세대에 소구하는 형식을 많이 해주시면 실제로 기자들이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분석에 좀 약간 천착해고 한 석 달 정도를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장세인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목마르시다는 지적을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교차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좌편향, 우편향 유튜브를 전부 다 저희가 그 따라가는 형식 API 분석을 해가지고 따라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뭐 좌우가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슷한 기사를 소비하면서 클릭하는 형태가 보여졌거든요. 편향성이. 그래서 그걸 토끼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가 이 유튜브 분석을 하면서 저희도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댓글 분석에서 편향성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이상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막 퍼뜨리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래서 근데 저희의 고민이 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왜냐면 이 유튜브는 그 언론성을 우리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치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 언론이냐, 아니면 KBS, MBC에서 하는 유튜브가 언론이냐, 아니면 뭐 개인 방송이 언론이냐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정의나 아니면 고민이 안 들어간 다음에 아까 그 민원련에서 내신 것도 전부 다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모니터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분석한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가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래서 평의 정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현재 이제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심위에서 이제 키를 잡고 유튜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란 딱지라든지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를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민원련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협업 내지는 참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의 언론성에 대한 이제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그 제한, 그다음에 한정, 그다음에 정의를 먼저 방심위 한 것 얘기를 해가면서 유튜브 측과 좀 논의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아까 뭐 유튜브를 이제 제재해야 된다는 이제 기자님들 의견이 많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유튜브하고 기자뿐만 아니라 방심위도 소통이 안 돼요. 방심위도 실질적으로 메일을 보내면 한 달 만에 싹 다 모아가지고 답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유튜브 분석이라든지 그 언론성 판단이나 아니면 그 제재에 대해서는 방심위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현업자로서 좀 말씀드렸어요. 네. 네, 언론 내부 또 비평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현섭 기자님은 이제 이게 기자로 하실 때하고 또 예. 노조에서 이게 또 민실이 간사로서 또 보시고 또 MBC도 자체 아마 평가도 저는 하고 계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네, 한번 종합해서 또 저희 민원연에서 지금 이렇게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 네, 또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기자 생활 17년 차, 18년 차 정도 되는 뭐 중견 기자인 상황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올 3월까지 이제 그 MBC 본부 이제 보도 민실이 간사를 맡으면서 올 20대 대선 모니터 보고서를 실제로 냈어요. 저희는 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언론노조랑 이제 민원이 같이 했던 20대 대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도 중간에 포털뉴스 모니터를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보고서를 쓴 상황과 또 하나는 모니터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읽어서 약간 영향을 이제 받아야 되는 약간 현업의 입장 두 가지 입장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데 첫 번째 이제 모니터 보고서를 제가 직접 써본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존의 모니터 보고서는 뭐 양적 분석이든 뭐 질적 분석이든 이걸 약간 뭉뚱그려 표현하다 보면 하나만한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뭐 포털 뉴스 관련된 모니터 보고서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최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타 언론사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점에서 정말 나쁜 보도인지만 딱딱딱 찍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예시로 그냥 해서 보고로 썼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MBC의 그 2달간의 이제 그러니까 그 20대 대선 관련된 전체의 MBC 보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서를 썼는데, 일단 보고서를 일단은 쓰는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뭐 시청자들이나 뭐 시민사회가 확증 편향성이 되게 강화되는 사안에서, 보고 싶고만 보는 사안에서 하나만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게 과연 뭐 좋은 정책 기사가 영향받는 것처럼 하나만한 그냥 그런 보고서 내용은 잘 와닿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보고서는 최대한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그것이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나쁜지 좀 비판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돼야 보고서가 말 그대로 보고서로서의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서를 쓸 때는 약간 그런 측면을 약간 유의했었고, 이 보고서를 받는 입장을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었고 현업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뭐 데스크가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이 보고서가 누구를 위한 보고서여야 되느냐는 게 언론사와 기자죠. 네. 그 보고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은 걸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도가 나쁘게 나갔으니까 이거를 바꿔라 라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하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보고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시민사회를 위한 뭐 보고서를 라는 거는 이제 그 조직의 뭐 특성상 어쩔 수는 없다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보고서의 가장 큰 거는 언론사와 기자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가장 효용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서 내용에 MBC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구나. 근데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뭐 종편에 이렇게 했고 뭐 종편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냥 그 확실하게, 그러니까 야마가 서지 않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반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느꼈고요. 민원연이 그럼 앞으로 그러면 뭐 보고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TV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보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TV 토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았는데, TV 토론의 지상파의 TV 토론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냐 뭐 이거에 대한 부분만 관심이 있었지, TV 토론 방식과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되게 비판하거나 지적해야 될 부분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아프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모니터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뭐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6분의 그 평가 또 의견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중간 지금 6분 일단 지금 해주신 의견에 혹시 플로어에 있는 청중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의견이 있거나 또는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네 그러면 그 의견 먼저 받고 다시 6분 의견 좀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내용 중에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또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네 우리 저희 전북민원연 네 활동가님 간사님 네 손을 들어주셨고요. 또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기 전북민원연 마이크 좀 네, 전해주시겠어요, 저희 활동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민원연 간사 조재익이라고 합니다. 사실 할 말이 사실 되게 두서없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우선은 앞서 기자 앞에 계신 기자님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원연이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 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편만 들고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조중동
종편 얘네들만 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편파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은 얘기 안 하지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지역이라고 하는 그 대외적인 이미지에 가려져 있지만 이 전북 지역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앙에서는 뭐 진보를 뭐 편파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또 상황이 또 각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보고서가 많이 나온다면 기자님들께서도 지역 보고서를 좀 더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 편파성에 대한 고민은 저희 민원련 내부에서도 아마 논의가 있겠죠. 네, 그런 고민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포털과 유튜브 분석도 처음 시도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그럴 엄두조차 사실 안 나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일단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사실 포털 사이트에 그 뉴스 스탠드 그라고 하나요? 그게 올라가 있는 지역 언론들 자체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유튜브는 이거는 이제 지역만의 얘기는 아니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은 다 하시는데 너무 이거는 신생 매체다 보니까 이건 다 여기 계신 분들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하고 계시는 말씀 다 종합하면 그런 게 같아요. 유튜브 분석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뭐 기존 언론처럼도 해보고 여러 뭐 댓글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도대체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이 방법론이 아직 우리는 학계나 뭐 어떤 시민사회나 아니면 언론계 이런 분들에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각자 이렇게 소통이나 협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유튜브를 굳이 분석을 해야 되나? 분석을 유튜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언론이라고 보기가 사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편파적이고 정파성을 띠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1인 미디어로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공정성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중립성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기존 언론과 같이 너희도 언론 역할을 하니까 중립성 지켜야 돼, 공정성 지켜야 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네. 콘텐츠를 개인이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네. 정리하자면은 지역의 상황은 좀 더 다르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콘텐츠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도 있으셨고 본인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혹시 청중에서 더 의견 노영란 사무국장 마이크 좀 드려주세요. 네, 저는 질문보다 그냥 듣고 들어온 소개를 한번 그래도 해주시고 듣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저는 메비우스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라는 시청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노영란입니다. 저기 이제 모니터가 사실은 되게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기존의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뉴미디어라고 얘기도 하고 신유형 미디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성 언론보다 사실은 더 접근성도 좋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니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개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언론이야? 누군가는 포털은 당연히 언론의 책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그냥 뭐 유통 플랫폼을 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듯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 새로운 매체에 대한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이 매체는 뭐 예를 들면 공영방송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보도들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나가서 유튜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접근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콘텐츠에 대해서 너 왜 진보적으로 안 해 보수적으로 안 해 이런 지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 플랫폼 시스템 상에서 뭐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A를 봤는데 계속 A하고 유사한 것들만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들만의 리그에 나를 뭐 내가 선택을 했든 안 했든 참여시키게 되고 그것 속에서 어떤 정보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모니터 방법론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니까 모니터 대상일까 아닐까 이런 식보다는 좀 더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사실은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 봐서 저는 오랫동안 모니터를 해온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모니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되게 피드백도 강하고 저희가 모니터 한 것에 대해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뭐 노조 단위가 됐던 아니면 보도국 단위가 됐던 그걸 놓고 뭐 이런 거는 잘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방송 현실을 너무 모르고 혹은 신문 현실을 모르고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모니터를 하는 게 시민들의 참여 유도, 뭐 교육 이런 효과도 있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성가면 보도의 가장 일차적인 거는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보도라 그분들이 보시고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러면 이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김효신 기자님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헛된 짓만 하고 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현업과 모니터 활동가 혹은 시민 이런 분들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이 모니터라는 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노영란 국장님 질문해 주신 거 또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경재 교수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뭐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그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금 이제 유튜브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현재 선거법에서 유튜브는 이제 모니터 그 언론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터넷의 사적 영역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당연히 현재 법적으로는 사실 1인 미디어를 모두 모니터할 수는 없다. 그건 이제 분명한 거고 일종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이제 보아지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튜브 알고리즘 내에서의 확증 편향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사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일부 유튜브와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간의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 형성이 되면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가 한국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종의 유튜버에서 의혹 제기를 해요. 의혹 제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필요 없어요. 개인 미디어니까. 근데 그것을 기존 미디어들이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말 그대로 SNS 받아쓰기처럼 어떤 유튜버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라고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그걸 검증이 없어요. 그럼 그 내용이 다시 유튜브로 봐라 우리
우리 채널의 내용이 어디 신문에 나왔다 하고 신문을 펴보이면서 또 이것을 맞는 것처럼 얘기해요. 서로 상호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자체의 컨텐츠도 당연히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메커니즘 자체를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한국 언론의 퇴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모니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모니터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것을 현업에서 그대로 받아 써서 마치 사람들 언론에 나오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사실은 자체 내에서 유튜브를 체킹을 해야지만이 언론의 신뢰도도 또 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보다 나은 선거 보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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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 민원연 박채린 활동가까지 청중에서 의견 듣고 공정 활동가도 있습니까? 이거 너무 빗발치는데요. 이거 줄을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압축을 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신문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채린 활동가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보고서를 이렇게 모니터 보고서를 모니터 받을 기회가 사실 없었는데, 이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신문 모니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신문 지면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철훈 기자님은 사실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아무튼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대선 모니터를 하면서 양적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뭐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늘 현업 언론인들은 얼마나 참고를 할까 이런 의문도 저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뭐 뉴스룸이나 뭐 이제 언론사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중심으로 뭔가 어젠다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MBC 강연석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쓴다고 하면 어쨌든 뭔가 이제 어젠더가 주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면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영향력이 떨어져도 언론사의 얘기를 할 때는 지면을 중심으로 좀 비판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줄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지면 분석을 좀 줄여야 할까? 뭐 그런 고민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지면을 그럼에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기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공정 활동가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네. 위문을 해소해드릴 부분도 있고 반론할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튜브 보고서가 너무 아카데믹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로 교수님이 쓰셔서 그런 네. 개인적으로 이번 유튜브 보고서의 골자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유튜브가 나름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미디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그 기존 저널리즘 틀의 비판이 반드시 유효하진 않다,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 분석 취지는 사실 유튜브 분석 틀이 너무 애매하니까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김어준 진짜 문제인데, 김도영 기사 봤을 때부터 어쩌면 제가 모니터 보고서를 쓰던 2년 전부터 얘를 어떻게 모니터해야 될까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김어준은 도대체 유튜버인가 아침 라디오 진행자인가, 이 부분인데요. 모니터할 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맥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에게 향하는 비판들은 대부분 바깥에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끌려들어서 덩달아 욕먹는 패턴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김어준 모니터를 해본다 해도 영양가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침 라디오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될까 분량과 프로그램을 좀 산출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봐야 되는 분량이 하루 14시간을 넘더라고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길잖아요. 제가 종편 모니터를 담당할 때 4명이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분량을 모니터했는데 지금 모니터 하는 전체 인력이 4명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만화처럼 뭐 변명은 죄악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시간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보도가 있으려면 후보자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언론의 역할이란 거는 단순히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라 믿는데요. 언론들이 정책 보도 이번에 잘 못한 거는 어떤 자기 실현적 예언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정의해놓고 비호감적인 내용만 부각해가지고 제목 지은 거죠. 일례로 토론회 보도 있는데 토론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건질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목은 서로 욕한 것만 이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실현적 예언의 측면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활동가는 민원연 공정활동가인데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실무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뽑아 놓은 거를 우리 실무자가 대부분 말씀을 잘 설명을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담당자는 담당자구나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희 유튜브 이번 분석 시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대들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미디어 전문 기자분들은. 저희도 뭐 내부에서도 이게 기대 반 또 실제 얼마나 나올까 뭐 이렇게 걱정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저희 이 민원연의 모니터 보고서는 대부분이 저희 이제 활동가들이 해요. 그런데 요번에 유튜브 분석은 저희가 정말 인력이 안 돼서 저희 정책위원분 중에 교수님, 박사님이 별도의 박사과정 연구원들하고 팀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이게 예를 들면 포탈 뉴스는 그래도 언론노조에 지금 뭐 민실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 결합을 해서 하고 또 민원연 모니터는 모니터 훈련을 받으신 우리 이제 전문 활동가들이 하시는데 이번 유튜브 분석은 아예 연구팀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붙는 게 연구라는 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했더니 정말 아카데믹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거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되 많은 숙제와 과제와 향후에 이 유튜브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된 그래서 제가 이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괜히 했나 이렇게 숙제가 많아지다니 이런 속으로 고민도 들었는데 사실 포탈 뉴스도 초기 분석 때는 유튜브 이 지금 분석과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분석할지 범인은 어떻게 할지 뭐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포탈 뉴스에 대한 분석 틀도 생기고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도 있고 또 상호 답변도 있는데 우선 김고은 기자님이 아까 손을 들으신 거는 질문이 있으셔서 아니고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정철훈 기자님은 이제 지속성 이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렇게 이제 보도 비평을 하는데 보도 비평과 분석의 틀이라든지 방식에서의 이제 지속성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편향성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세현 기자님은 이제 가독성 이런 아무리 좋은 걸 내더라도 이게 이제 잘 전달이 효과 있게 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가독성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고은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연 등 시민단체에서 특히 선거보도에서 이제 정책보도 또 검증보도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정책보도와 검증보도에 대한 우리 이제 이 시민단체의 평가의 기준 방식에 좀 더 정밀해야 된다, 정교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 양적보다는 내용 평가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조중동 등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보수 언론을 개선하고 있는가? 또는 보수 언론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데미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 보도 분석을 사례로 들면서 미화 보도와 질낮은 보도 이게 기준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세인 기자님은 이제 앞서 말했던 유튜브 모니터링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이 감시 활동이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효신 기자님이 이런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에 그 충격적 영향을 받은 본인의 경험과 함께 근데 김효신 기자님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정말 상도 받으셨어요. 민원연에서 이달의 좋은 상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비평 전담 기자가 되셨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경우가 계속 있다면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는 밝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강현섭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원연 등 저희 시민단체 언론 밖에 이런 보고서가 이게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타겟인 언론사 또는 기자가 개선되게 하도록 또 보도가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청중에서 주신 질문은 노영남 국장님은 이 서로의 긍정적 영향, 언론 내부와 외부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상호 소통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송경재 이제 교수님은 이 유튜브 관련해서 이게 유튜브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유튜브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에 이 일부 유튜브와 일부 언론의 이 받아쓰기 침묵의 카르텔 이게 중요한 또 비판의 지점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채린 활동가가 현재 이제 신문 분석을 직접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신문 지면의 영향력, 시민의 영향력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의 아젠다 세팅에서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지면의 분석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좀 물으셨고요. 공시활동가는 설명을 주로 하셨고 질문은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죠? 네? 아 반론이셨어요? 전 설명으로 네 좋은 설명이 되는 반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좀 작은 거부터 한번 그 전에 저희 YTN에 열린 라디오를 직접 진행하고 계시고 PD신 김양원 PD님이 내부에 급한 회의로 좀 못 오시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바로 빼시네요. 네, 김양원 PD님이 저희 토론의 시간을 좀 벌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박채린 활동가가 질문한 이 신문 지면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철훈 기자님이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조선중앙동아 담당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피드백 중에 미디어오늘이 조중동을 계속 까는 기사를 써주면 조중동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지 마라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종이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취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끄집어냄으로써 읽게 만드는 거고 영향력을 권위를 어떤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지금 국면에서는. 그리고 일반 뉴스 수용자들 입장에서도 김대중 씨가 지면에서 칼럼으로 어떤 글을 쓰는지 몇 명이나 알까요 지금? 대신 조선 NS라고 하죠. 온라인 팀에서 그 유명한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쓰는 온라인판 기사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죠. 아마 김명일 기자의 기사가 더 익숙할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반영된 모니터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종이신문에 대한 모니터가
아예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아침 신문 속가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이 신문들을 이제 속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 보고서에서 이제 의미부여를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게 혹시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오히려 그 조중동 종이신문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혹시 이 종이신문의 영향력, 그리고 종이신문에 대한 저희의 그 모니터링과 분석, 또 보고서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더 있으시면 있는 분은 네, 부산민원연 박정희 사무국장님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종이신문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면 요거는 박정희 사무국장님 의견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민원연의 모니터가 그 포털, 그러니까 콘텐츠의 내용 중심으로 모니터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 뭐 유튜브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포털을 통해서든 뭐 지면을 통해서든 이런 그 주장이 아닌 팩트, 기사를 생산해내는 건 어쨌든 좀 기존의 기성 언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면이냐, 포털을 통한 거냐,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그 포털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뉴스 생산 자체가 이제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생산해 내는 것이니까 이 기사들을 이제 추출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인터넷만 전용으로 하는 매체들이 지금 좀 많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또 전국 뉴스 기사를 상대로 할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형식이 무엇이 되었든 그 내용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여전히 기존의 뭐 올드 미디어이고, 또 이들이 직접 지역 시민에게 독자로서 그러니까 직접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는 않지만 그 정책 기반자들, 지역의 정책 기반자들과 뭐 그 권력에게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효하게 미치다 보니 모니터를 저희도 또한 지역에서 왜 모니터하냐, 괜히 할 필요가 없다 쟤들은, 아니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고민 지점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위상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좀 고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포털이 갖는 포털만의 어떤 형식적인, 그래서 지면을 다 포기하고 포털에 올라온 그 컨텐츠를 하는 방식과 지면의 내용을 비평하는 거에 차이점이나 이게 그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뭐 차별성, 그래서 더 많은 어떤 함의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진 않고, 뭐 어떤 부분이 더 있나를 아직 찾지는 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은 더 고민하거나 좀 방법을 모색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신문지면 그다음 이제 포털 뉴스 모니터링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뭐 저는 짧게 뭐 제가 의견을 붙이자면, 사실 저희가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뭐 오피니언 리더에 더 영향을 미치고 또 언론계를 포함한 아젠다 세팅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 보도의 그 뭐 중요성을 여기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시민들한테 즉각 이 현실에서 여론 형성에, 특히 선거 시기나 이럴 때 영향을 가장 미치는 뉴스 유통 채널로서의 포털의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연이 그동안 기존 신문방송보다는 중점적인 감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민원연의 처지에 맞게 저희가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여건에 맞게 조화롭게 좀 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희 스스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이번에 더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지점에 지금 오늘의 그 의견들이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뭐 저희 지금 나온 의견을 다 토론을 하고 싶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민원연 등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모니터링도 하고 분석도 하고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론 내부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까는 이렇게 뭐 아예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이게 민원연 등 시민단체에서 이거 나쁜 보도 또는 뭐 이거 저희 보도 오보 뭐 이렇게 저희가 규정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게 사실은 좋은 보도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거지 그거를 뭐 적대시하거나 그 기자를 공격하거나 이게 궁극적 목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의 활동이 언론 내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방식 또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한 질문을 또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먼저 모니터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뭐 그다음에 주제의 접근성 이런 것도 말씀을 주셨지만 포함을 해서 특히 이제 그 미디어를 취재하고 계시는 전문 기자님들 또 언론 내부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좋은 좀 제안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고은 기자님부터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안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약간 유튜브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유튜브 자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종이신문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어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모니터 뭐 어떤 방식, 형식 이런 것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일관된 기준과 방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모니터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 그때는 뭐 어떤 걸 모니터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영향력을 기준으로 어떤 매체나 플랫폼을 선정해서 모니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지않아서 틱톡이 굉장히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뉴스도 틱톡으로 소비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틱톡의 영향력이 증가하면 틱톡도 모니터할 것인가? 저는 민원연 모니터 활동가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가 짐이 쥐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의견도 나왔지만 저는 아까 손경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에서 뭘 하든 페이스북에서 뭘 하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전 유튜브 앱에 들어가면 정치 시사 유튜버가 전혀 안 뜨거든요. 안 보니까 저에게는 안 떠요. 저는 어떻게 소셜 미디어가 개인화되고 필터업을 되고 이 현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더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저희는 어떻게 좀 거꾸로 거슬러 가긴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서 어떤 제기된 루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이트키핑과 편집 권한을 갖고 있던 언론이라는 공론장에 불려왔을 때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시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진짜 너무 지금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조중동, 한경, KMS 8개 매체만 하셨다가 2017년에는 그 한국일보도 포함된 경제지에다가 종편 4사에다가 시사 프로에도 포털 포함되고 2022년 유튜브 포함되고 전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계속 확장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니터 보고서를 사실 누가 보냐. 그래서 사실 일반 대중이 모니터 보고서를 민원연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실 보긴 힘들 거라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포털이나 이런 것들 전송이 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도 기자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좀 모니터 보고서가 좀 섹시하게 나오면 쓰게 되고 좀 가장 좀 현안이 되는 거 핫한 현안에 대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효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 기자들은 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기자들이 좀 선택적으로 그렇게 기사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사실 좀 고민과 반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모니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내부에서 자사 보도에 문제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연이나
어떤 언론의 보도 비평들이 그런 것들 지적을 해줌으로써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문제제기할 때 조금 더 근거가 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운을 더 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너무 모니터 범위를 너무 확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선 기자가 할 말이 많으신 눈빛을 저한테 아닙니다. 보내네요. 할 말은 많이 없고요. 방금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라디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라디오라는 게 단순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디오 뭐 4개, 5개 방송사 2시간 다 듣는 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보통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보통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게 온라인 기사로 퍼져나가고 또 방송에서 다시 언급돼서 문제가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민원연 보고서가 이게 뭐 언론 기사라거나 다른 정보들보다 빠르게 모니터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그거를 차후에 어떤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발언이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선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영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실효성 관련 의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효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실효성 방안 얘기할 때 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이 강한 의견을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신문사들을 망신을 줘야지 앞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원연의 보고서가 일반 시민에게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시민들이 보려면 민원연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뭐 미디어오늘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이 모니터 전문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과의 뭐 MOU 혹은 협력 같은 걸 통해서 이거를 더 널리 알리면은 충분히 시민들에게도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림 활동가님께서 지면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효용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만 지면에 많은 모니터 인력이나 품이 집중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강현섭 기자님, 지금 저희가 이 모니터 보고서 또는 이 시민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내부와 어떻게 좀 더 저희 긍정적인 접점과 이게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선 모니터 보고서를 D-60 그 2달 동안 매일매일 모니터를 했고 그 내용들을 총 다 모아서 대선 보도 대선 전날인 3월 8일날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모니터 의견을 매일매일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보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그 뉴스의 방향을 이제 정하는 이제 뭐 정치부장, 정치 에디터, 보도국장, 뉴스 영상국장, 뉴스 영상 편집부장, 뭐 편집 에디터 이런 사람들의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약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모니터 보고서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의 방향이 잘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했고 그래서 의견을 전달을 했고 뭐 보고서는 이제 말 그대로 총 정리하는 백서 형식으로 약간 좀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고서 와 그 의견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나만의 외침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뭐 저희들 약간 공격받고 있지만 정파성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것들 늘 공격받고 있고 이 보도 내용과 그 관련된 부분에서 늘 약간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자기 검열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모니터 의견과 보고서의
쉽게 말하면 가성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파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계적 균형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가치, 우리가 원래 사안을 바라봤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 이런 기준에서 과연 우리 보도가 잘했는지 아니면 우리 그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좀 판단을 해서 보고서나 내용에 있어서의 선명성이 더 드러나야지, 이게 그다음에 그 주제의 명확성이 더 드러나야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반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누가 평가하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단체의 보고서라는 거는 시민사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보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그쪽에서의 정파성과 그쪽에서의 누가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내부에서 보고 쓰는 거는 동료들이 저희들이 쓴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 더 강하게 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사회에서 모니터 보고서를 쓴다? 당연히 정파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는 거에 대한, 정파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에서 정파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오히려 약간 기계적 균형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만한 내용보다는 그 주제와 그 보고서가 강조하고 싶은 선명성이 더 드러나야 그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명성, 명확성 부분은 뭐 전 정파성과는 다른 그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다 선명하게 시민사회 가치에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이런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시민사회든 기자든 이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저희 보고서에 이게 정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실무를 제가 맡는 입장에서 항의를 받거나 토의를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이 저희 보고서나 저희 모니터링에 이게 완성도 부분이 정파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겠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분석 대상의 범위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로데이터 공개에 대한 의견들도 로데이터도 아예 우리가 공개를 해야겠다. 링크를 걸어서 보게, 우리가 민원연이 뭘 근거로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더 보여주면 그러한 의무는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김효신 기자님, 네, 그 비평 프로그램 하면서 뭐 많은 주제들 다뤄보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예. 오늘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데 100번 동의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포털 뉴스의 어뷰징과 비슷한 현상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언론 카르텔 확대 재생산에 대한 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특정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그 성향의 언론사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걸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만약에 이제 민원련에서 모니터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믹한 부분을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관련된 모니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그 확대 재생산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PI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유승윤 교수님 이번에 분석하신 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더 브로드하게 분석하지 말고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일부 언론과 확대 재생산 카르텔을 그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포털 어뷰징과 비슷한 수준의 그 모니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또 성 교수님 의견 중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논란 정도만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어뷰징 된 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이어져 가지고 이게 세트로 분석이 된다고 하면 그 기존의 아카데믹한 분석을 넘어서는 조금 실효성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추가로
장세인 기자님 의견 예. 일단 먼저 그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고민에서 아까 김고은 기자님께서 영향력 위주로 하면 이제 끝도 없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 모니터링 보고서의 그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로 대상을 변경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떤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그 해당 보고서에 지적한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만 5개를 지적을 한 모니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선거 보도에 관련해서 조선일보 그 해당 기사로 정보를 접한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뭐 언론사의 SNS, 뭐 다른 통로로 같은 정보라도 또 다양한 통로로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당 분야를 모니터링 이전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그 레거시 미디어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판단해서 그 다양한 통로를 포함할 것인가가 어떤 이 모니터 보고서를 사람들이 더 접하게 하고 또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 관련해서도 유튜브가 분석의 대상인가 또 분석을 해서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왔으면 그 이후엔 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언론인으로서는 언론에서 그 결과를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향적이라고 나오고 끝이 아니라 그게 편향적이고 그 콘텐츠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언론에서 다시 한번 다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요즘에 뭐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보는 이 콘텐츠가 나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보지만 언론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향적이라고 말하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니터 보고서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인용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 모니터 보고서가 문제를 잘 짚고 있고 이미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있을 때 굳이 인용해서 기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고 많은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그 많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도 나눌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6시를 3분밖에 남겨놓지 않았네요. 네, 혹시 지금 3분을 남겨놨지만 이 의견은 꼭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조재익 간사님 있으시고요. 또 있으실까요? 저희 활동가 중에 서혜경 활동가님 혹시 있을까요? 있으시면 의견 주셔도 돼요. 예, 그러면 서혜경 활동가님 먼저 의견 소감 듣고요. 그 다음에 조재익 간사님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짧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일단 이런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선거 보도는 사실 아닌데 아까 김고은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이든 침해설 보고서를 제가 써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보고서를 그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갈 때도 있고 하는데 4월 20일에 그 바이든 침해설이 나갔을 때는 그 주에 검찰의 그 기소 수사권 분리 보고서도 2편이 나갔고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그리고 바이든 침해설 보고서 조민 가세현 보고서까지 함께 나갔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침해설 보고서를 쓴 이유는 이게 뉴욕 포스트에서 올라온 기사를 기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쓰는 기사였고 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심지어 JTBC 뉴스룸에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잘못된 영상이다라는 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까지도 이거를 확인 없이 계속 침해설 보도를 확산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예, 조재익 간사님. 네, 다시 마지막에 초쳐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히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는 하지 못하지만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게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 보고서의 주로 담령이 언론들 왜 정책 검증 안 하냐? 네, 이게 가장 주된 질문이고 이제 언론들은 우리 정책 검증하기 우리도 하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모니터링 보고서, 선거 모니터링 보고서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언론이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검증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검증하고 언론사들이 생각하는 검증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요구하는 이 정책 검증 보도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민원연 등 시민단체 또 시민들의 이 언론 보도 감시가 예전보다 피드백도 줄고 영향이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질문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 처음 저희가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시작을 할 때는요, 지금은 아예 취급도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그 화면 편파부터 저희가 그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여당 후보에게는 뭐 10배에 달하는 보도 시간을 내주고 야당 후보는 뭐 아예 패싱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도는 상상조차 못하는 시절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 보도나 검증 보도가 적다라고 하지만 매 시기 지금 조금씩 언론 보도는 양도 늘고 정책 보도와 검증 보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속도와 수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언론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들이 그렇게 이상적 방향으로 신속하게 구현되기는 쉽지 않은 게, 그게 또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과제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언론 분야에서의 개혁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다른 분야보다 더 느리다는 게 저희가 특히 민원연 같은 시민 언론 운동이 앞으로도 더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미디어 전문지 기자님들, 그리고 비평 프로그램, 그다음에 언론 그 노조 등 내부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건 예전에는 학계에서도 이런 연구나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점차 줄고 있는 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연구자님이나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또 이런 노력들을 더욱 좀 더 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리가 저희가 좀 더 진즉 마련을 해서 저희도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저희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나 후회를 하기보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마련도 하고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이 민원연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연뿐만이 아니라 메비우스라든지 또 다양한 그 미디어 개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노력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는 꼭 마련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간담회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